부모님하고 살면서 저축을 좀 더 할까요? 아니면은 1억 가지고 서울에 17평 아파트라도 살까요? 라는 사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현금을 1억 2천 정도 모은 상태입니다. 월급이 330 정도 되는 싱글이고요.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월 200 정도 저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축률로 치면은 뭐 60%가 좀 넘으니까 저축을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곧 35살을 앞두고 부모님과 자꾸 부딪히면서 힘들어가지고 전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분 이제 여자분인데 나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너 뭐 결혼은 언제 하니? 뭐 이러면서 이제 슬슬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면은 내가 알아서 할게 하다가 네가 알아서 한다고 한 지가 4년 전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막 계속 뭐라고 해. 압박을 해야지 뭔가 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막 부딪혀. 아, 짜증나. 근데 현금이 좀 있어. 현금도 모이고 저축도 좀 되고 하니까 그래, 지금이야. 나갈 때가 됐다 해가지고 전세로 나왔습니다. 전세로 모은 돈 1억 2천 중에서 보증금으로 3천 넣고 나머지 버팀목 대출 받아가지고 월 24에 관리비 13 정도.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37이니까 낼만 하죠. 37 정도? 그래 내가 뭐 330 정도 받는데 10% 정도 내가지고 뭐 살면 되지. 라고 해놓고 이제 모은 돈의 일부를 뭐 다른 것 좀 굴리고 하셨겠죠? 나오면은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혼자 살아보니까 이제 느낀 거지. 아, 엄마의 빈자리. 아빠의 빈자리가 엄청 크구나. 이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냉장고가 비어. 냉장고에 뭘 채우려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래가지고 결혼이 더 하고 싶어졌어요. 혼자 있기도 싫어져. 혼자 있기도 싫어요. 그래가지고 본가에 반 갔다가 자취방 반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야, 좀 나가 이렇게 했겠죠. 처음에는 엄마가 이제 한 3일 정도 오니까 좋아했어. 밥도 차려주고 했는데 안 가. 얘가 안 가니까 야, 좀 가라 하면서 다시 또 부딪혀. 근데 나가보니까 깨달은 거죠. 나가보니까 아, 이게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는 게 고맙구나. 그래서 안 가고 자취방 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요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나갔다 들어오니까 부모님하고 덜 부딪히게 됐어요. 역시 사람은 직접 해봐야 돼. 직접 하면은 바로 깨닫게 됩니다. 사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사이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원래 계획은 전세 살다가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냥 들어와가지고 돈 더 바짝 모을까 하는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바짝 모아가지고 집을 한번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원래 계획대로 매수할 수 있는 집을 찾아보려고 임장도 열심히 가고 하다 보니까 매물을 또 찾게 된 거예요. 지역도 정하고 단지도 정해가지고 야, 이게 최선이야 라는 결론까지 냈는데 이제 오니까 이제 살까 말까 고민이 마지막으로 되는 거죠. 제가 결정한 집은 17평 방 2개짜리인데 말이 방이 2개지 사실상 거실 겸 방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안방이라고 할 만한 애매한 방 하나, 그 다음에 부엌 겸 복도, 그리고 이제 문. 이런 그 전형적인 17평짜리 그 주공 아파트 느낌. 그런 구조일 겁니다. 이 평수는 어딜 가나 그렇더라고요. 자, 4억 초반이고 전세가는 2억 후반입니다. 해당 단지나 주변 단지에 전세가 없어가지고 전세는 인기가 엄청 많아요. 제가 제일 고민인 부분은 결혼할 사람을 못 찾아서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혼할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확실하게 물건을 정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사긴 사야 될 것 같고 집을 좀 나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복잡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하게 되면은 5년 안에는 결혼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전세 두고 나올 수 있는가를 염두하면서 골랐습니다. 살다가 본가로 들어가고 싶으면 월세를 주고 월세로 대출금 충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대출 조금 더 받아서 20평대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오락가락하게. 자금이 좀 부족해가지고 돈을 더 모을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인데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요즘 사연들을 보면 사실 이렇게 좀 말려야 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랄까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내 상황에 맞춰서 그냥 선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집값이 안 오르고 막 빠지고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잘 안 살려고 하시던 분들이 이제 좀 올라가니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려고 딱 보니까 내가 사고 싶은 데들이 먼저 좀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사겠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가 먼저 좀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얘를 못 사겠어.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게 뭐지 하면서 이제 거꾸로 이제 뒤적뒤적 찾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온 거를 살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강하게 얘기하면은 투자 가치 같은 건 안 따지고
그냥 돈에 맞춰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그냥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상담도 하고 하면은 돈에 맞춰서 살아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사는 건데 뭐가 문제냐. 내가 돈이 1억 7천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돈에 맞추라고 한 건 맞아요. 근데 지역을 먼저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돈에 맞추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보세요. 이분이 지금 서울에 17평짜리 방 2개짜리 집을 고르셨어요. 그럼 이게 있는 지역들이 뭐 몇 군데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연식도 좀 오래되고 평수도 좀 작고 뭐 주차도 잘 안 되고 뭐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기 애매한 막 그런 동네를 지금 고르셨을 거라고 뭐 추정을 합니다. 자, 근데 이분은 아마 이런 프로세스로 검색을 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우선 사고 싶은 지역을 정하셨을 겁니다. 이분이 서울에 사시는지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서울을 정한 거야. 먼저 서울을 딱 정합니다. 그래, 서울을 사야 돼 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는데 돈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서울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우선 높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율 높은 데를 이제 검색합니다. 그럼 전세가가 높은 데는 어떤 곳이냐? 딱 지금 이런 물건처럼 거주를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서울에 살아야 되고 나는 지금 이제 1인 가구고 하니까 뭐 저렴한 전세에 아파트에 거주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를 매수하기는 좀 애매해. 그러니까 매매가는 높지 않은데 전세가가 바짝 붙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연식으로 고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낡은 연식으로 좀 가게 됩니다. 재건축이 막 될 것 같은 곳들은 또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안 돼.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런 것도 좀 애매하고, 근데 또 연식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실거주가 좋은 것도 아닌 뭔가 그 중간쯤을 고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단지라도 되면 뭐라 좀 좋을 것 같은데 대단지를 고르려고 했더니 돈이 또 부족해. 그래서 이제 소규모 단지를 또 고르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 이제 큰 평수라도 좀 골라가지고 실거주성을 좀 확보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돈에 맞춰가지고 작은 평수를 결정하게 되는 코스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서울을 고르겠다는 거는 이제 해결을 했는데 서울인데 내가 안 가본데 나 잘 모르는 동네를 어느 순간 이제 보고 있어요. 나는 이제 항상 뭐 이 동네에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본 동네의 아파트를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마지막에 살려고 할 때 막 머뭇머뭇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 이론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를 도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장도 가봐요. 임장 가보면은 내가 아는 이론이 A, B, C가 있어요. 근데 뭐 전세가율도 높아야 된대. 그리고 이제 뭐 소형이어서 뭐 전세도 잘 나가. 뭐 역전세 이런 거 걱정 없겠구나. 뭐 이런 것들 막 고민하고 나서 배운 거 보니까 이게 해당이 돼. 그래서 이걸 살라고 그러는데 뭔가 위화감이 드는 거야. 위화감이. 이제 돈을 처음으로 모아가지고 살까 말까를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론을 정립을 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잘 해석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위화감이 드는데 어떡하지? 라고 좀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분이 했던 그 구조가 틀리진 않습니다. 틀리진 않은데 지금 상황과 좀 안 맞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방식은요, 제가 예전에 썼었던 방식입니다. 뭐 10년 전에, 10년 전, 15년 전에 썼던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규제가 없을 때 했던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침체기가 좀 길어야 됩니다. 길고 그다음에 이제 반등이 막 되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런 동네들에 가가지고 쓸 수 있는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대출 규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대출을 낄 수도 있고 뭐 신용대출을 왕창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세가 막 붙어가지고 침체기 후 반등이 막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없구나 막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나 다음에 사줄 사람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막 급등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맞기도 하죠. 일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게 또 안 맞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엔드로 딱딱딱딱 맞아야지 이게 돌아가는 건데 이게 엔드는 아니고 몇 개 내가 배운 거에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 서울에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충 얘는 빼고 이 조건 빼고 요거 빼고 요 2개 맞으니까 야 이거 사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시면은 안 된다.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 트렌드는 뭐냐면 30대, 40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30, 40대가 서울 아파트를 매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30대가 9억대 안팎을 많이 사고 40대가
이제 10억대 중반 정도를 막 삽니다. 20억 넘는 것들도 조금씩 사고 있고요. 50대가 돈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좀 더 비싼 것들 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물건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는 그 17평짜리 방 2개에 뭐 주차 잘 안 되는 그 소형평수 몰려있는 뭐 이런 아파트를 내가 사면 다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 줄 것인가? 아니요, 저는 여기서 실거주할 건데요. 뭐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좋다는데요 라는 것만 듣고 앞으로 서울이 결국 핵심지다 라는 것만 듣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방은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서울은 막 어쨌든 13억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3배였는데 지금은 9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중요하게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에서도 좋은 아파트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이지 서울에서도 약간 좀 좋지 않다라고 평가받는 것들은 지방, 뭐 수도권 이런 것들 대비해서 딱히 수익률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평균의 함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평균의 함정. 모든 서울의 아파트가 지방 아파트보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돈을 맞추지 말고 돈의 지역을 맞추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빌릴 사람이든 아니면 이걸 사가지고 실거주를 할 사람이든 어찌됐든 그 물건을 쓸 사람이 필요해요. 사용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용에 대한 수요를 꼭 따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급도 꼭 따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역 특성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A라는 동네는 정말 막 집값이 올라가는데 B라는 동네는 막 집값이 막 빠지고 막 미분양 나고 이러는 일들이 부동산에서는 꽤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공급이 막 더 부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급이 더 부족하면은 막 신축들 가격이 막 튀거든요. 이런 게 지금 실제로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반대로 인구가 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인구가 느는데 공급도 엄청나게 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이런 동네들은 가격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지금 경기도의 도시들 중에 이런 데들이 있어요. 인구는 늘어나거든요. 근데 공급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공급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들은 지금 가격이 막 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준구축 같은 것들. 그래서 30억짜리도 아파트고 3억짜리도 아파트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뭐냐면 이게 지역이 바뀔 때마다 어떤 아파트 금액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막 평균이 20억인데 조금만 벗어나면 15억. 조금 더 벗어나면 10억. 조금만 더 멀리 가면 평균이 5억이네.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평수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이 좀 멀어지면은 가격이 내려가긴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나름 그래도 수요가 탄탄한 것들이 있기도 하다는 거죠. 이 사람 마음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수도권의 도시에 살든 서울에 살든 뭐 지방 대도시에 살든 어디 살든지 간에 요즘 사람들이 신축 좋아하고 대단지 좋아하고 뭐 학군 좋아하고 환경이 좋았으면 좋겠다, 뭐 교통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동네에 꽂히면 안 되는 게 그걸 꽂히는 순간 부동산 투자라는 게 사실 같은 돈으로 수요가 높은 거를 맞추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돈 가지고 A가 좋을지 B가 좋을지 C가 좋을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나는 그냥 A가 너무 좋아. 난 무조건 A 동네에서 살 거야 라고 하니까 이 A 동네를 고정시켜 놓고 돈을 받더니 돈이 너무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서 인기 없는 거를 사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럼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뭐 불인이나 초보자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이 동네가 수요가 쌓이고 있는가? 아니면 두 번째, 수요가 빠지고 있는가? 이 동네의 사람들은 집을 사면은 계속 거주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려고 하는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2번인 동네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자, 돈 모아서 떠날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런 데들은 안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사도 되거든요. 돈을 모아서 떠나는 아파트도 오릅니다. 근데 오르는 어떤 기간이 있고 오르다가 또 막 쭉 빠지기도 하고 갑자기 정책의 영향을 막 많이 받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쪽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잠깐 이렇게 수요가 막 확 튀는데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이 갭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요거를 노리고 투자자들이 막 이때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넘어갈 때 여기서 막 팔아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타이밍 싸움을 잘 봐야 되고 정책도 잘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투자예요. 근데 이제 보통 초보자나 아니면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 꽂히거나 아니면 어떤 이론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냥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되게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서울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면 사실 돈을 더 모으는 게 맞겠죠. 1억 뭐 2천 정도 가지고 지금 서울에 괜찮은 물건을 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런 걱정이 돼요. 왜냐면 모으다가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걱정이라면 다른 거를 샀다가,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다른 지역이나 뭐 다른 걸 샀다가 그것도 돈을 벌고 다른 것도 오르면 그 사이에 모은 내 저축액을 더해가지고 갈아타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카지노에 가면은 이 판돈이 각자 다른 그 테이블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고스톱을 한다고 치면 점당 10원인 판이 있고 점당 100원인 판이 있는 거죠. 그러면 판돈이 없으면 그 판에 안 끼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판돈이 적은데 판돈 큰 데 가서 한 방을 노려요.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판돈 큰 데 가서 내가 못 버티고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가진 돈에 맞춰가지고 앉을 곳도 다르다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경매도 해보고 뭐 갭 투자도 해보고 뭐 지금 뭐 빌딩 사옥도 올려보고 뭐 재개발 재건축도 하고 막 상가도 사보고 막 이거저거 많이 해봤거든요. 부동산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걸 해봤는데 하면서 느끼는 게 점점 많아져요. 뭐냐면 다양하게 해보면요 정말 정답이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더. 그리고 그때그때 대응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이 흐름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다음을 예측을 하는 건데 예전에 좀 경험이 적었을 때는 성공했던 거를 다시 또 복습을 하려고 답습하려고 하는 일들이 좀 많았었는데 해보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이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면은 다 다양하구나. 내가 어디 하나에 꽂히는 순간 옆에 막 좋은 기회가 있는데 막 돈이 막 굴러다니는데 놓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볼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과거에 유리했던 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똘똘한 한 채라는 거 있잖아요. 똘똘한 한 채라는 전략이 과거 지금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분들은 아마 경험을 못했던 그러니까 처음 오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똘똘한 한 채를 강조한 적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막 그렇게 가다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인가요? 지금 뭐 대출 규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도 막 바뀝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과거에 어떻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돌아가겠죠 라고 생각하기에도 조금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번듯한 아파트가 뭔가 그러니까 지역을 지정하지 말라는 게 뭐 서울부터 시작은 합니다. 근데 내가 똑같이 뭐 2억이 있어요. 2억을 가지고 5억짜리를 사고 싶다고 치고 검색을 쭉 해봤더니 뭐 서울에선 5억으로 요거 사는데 뭐 조금 내려갔더니 뭐 수원에선 5억으로 이걸 사네. 뭐 평택 갔더니 5억으로는 이걸 사네. 뭐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서 한번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 좀 정지를 하셔야 돼요. 계속 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멀어져가지고 바다가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바다는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멀다 싶으면 사지 말고 저축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예요? 뭐 이러실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쉽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친구가 있잖아요. 내 친구들.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내 집을 사주면 내가 돈을 버는 거죠.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반대로 친구 한 3명 정도, 한 4명, 5명이면 더 좋고 이런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여기 사는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파트에서 한 10년 살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랬더니 친구들이 나 여기 10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대단지에다가 아파트는 낡긴 했는데 뭐 초등학교도 있고 야 나름 교통도 괜찮네. 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그래도 수요가 조금이라도 좀 쌓이는 동네인 것이고 야 여기서 10년 어떻게 사냐. 나 2년 살고 나간다. 아니 난 안 살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아 이게 투자하기 조금 난이도가 있는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 단순한 장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하나에 꽂히거나 아니면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론에 뭐가 좀 삐걱거리는 게 있는데 막 무시하고 하시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4년에 투자해가지고 엄청 큰 돈 벌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확실한 투자를 하자. 덜 잃을 투자를 하자.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고 뭔가 좀 막막해. 막막하면은 아 이번 턴은 내 차례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돈을 조금 더 모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다주택자들의 심리 상태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이 좀 있어요. 돈도 있고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면서 지금 계속 그 기회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움직일 만한 지금 판이 안 짜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쏠림이 어디로 갈지 그거에 대해서 뭐 저도
항상 이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데가 아니면은 투자 성과가 아주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아주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뭐 지금 저의 생각이에요.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또 이 속도만큼 더 올라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약간의 좀 조정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지금 초보자가 그냥 덥석 사기는 쉽지 않은 장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